봤는데 그것을 보고 몹시 흥분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했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시작된 편지를 내게 남겼다. 내 아들아,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는 꽤 많은 돈을 누군가에게 보냈다. 4년쯤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화창한 날 나는 우연히 시인을 마주쳤다. 그는 지나이다가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곳 페테르부르크에 한동안 머문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시인은 내게 지나이다의 주소를 주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찾아갔을 땐 그녀는 수산을 하다가 죽은 뒤였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런 첫사랑은 아무에게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러나 첫사랑을 할 때의 설렘, 매혹, 휘둘림, 고통 등등은 우리가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대우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작은 호의가 엄청난 관심으로 해석되고 일상이 달라붙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사실 저는 첫사랑이라고 할 만한 에피소드가 딱히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설레는 기분으로 눈을 뜨는 아침, 그게 얼마나 활력소가 좋은지는 잘 알죠. 주인공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이미 잠들어 계신다면 기억 속 첫사랑을 오랜만에 꿈속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내 분노를 느껴봐라. 치유가 필요해. 복수다. 굴복한 가문의 예쁘고 영리한 아가씨 에마 우드하우스에게는 아주 특별한 취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런 그녀 앞에 한 어여서의 소녀가 나타납니다. 아담하고 통통한 체구의 긴 살결, 발그레한 뺨에 푸른 눈을 가진 해리엇이라는 소녀를 보며 에마는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지식과 품위를 더해주고 아주 멋진 신랑감을 찾아주겠노라고. 과연 그녀의 작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볼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에마입니다. 에마는 그녀의 길지 않은 작가 생활 중에서도 가장 절정기에 나온 작품인데요. 그래서인지 소설의 제목자여 주인공인 에마는 제인이 이정상을 선보였던 여주인공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에마 이전의 소설 속 여자주인공은 좋은 집안 출신이긴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에마는 대지주의 상속녀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며 살고 있고 또 그렇기에 결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워낙 미숙하고 천방지축이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제인 오스틴은 독자들은 에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증명하듯 지금까지도 꾸준히 영화화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제인 오스틴이 그려낸 고적인 캐릭터 에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미인이지, 총명하지, 게다가 안락한 가정에 낙천적인 성격까지 갖춘 에마 우드하우스는 21해 가까이 걱정거리랄 것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친어머니 못지않은 훌륭한 여성 테일러 양이 가정교사로서 어머니 자리를 지켜주었죠. 우드하우스 가족과 16년을 함께한 테일러 양은 가정교사라기보단 에마의 친구였는데요. 그런 테일러 양이 결혼을 하자 에마는 수많은 저녁 시간을 외롭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물론 에마의 친언니 이저벨라가 불과 16마일 떨어진 런던에 살림을 차리긴 했지만 매일 보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저벨라 남편의 형 나이틀리 씨는 우드하우스 집안 근처에 살았고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기에 그의 방문은 에마를 기쁘게 해주었답니다. 그는 섭섭해하는 에마에게 테일러의 결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려주며 위로했어요. 그러자 에마는 말합니다. 알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4년 전에 이 결혼을 주선했잖아요. 그런 낙이 있으니 뭐든 감수할 수 있죠. 독신주의자인 에마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결혼에는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신이 점찍은 커플이 결혼하는 걸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마는 해리엇 스미스라는 소녀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미모만큼 행동거지도 마음에 쏙 들었고 에마는 누군가의 사생하지만 어여쁜 이 소녀를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게 해주고 적절한 의견과 매너를 갖추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소녀는 테일러 양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호두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더니 3마일이나 되는 길을 가서 구해다 주지 뭐예요? 해리엇의 이야기에 늘 긍정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마틴이라는 젊은 농부였어요. 에마는 해리엇의 이야기에 종종 등장하는 이 마틴이 총각이란 걸 알게 된 후 잘못하면 이 예쁜 아가씨가 신세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하여 에마는 해리엇에게서 마틴이라는 농부를 몰아내기 위해 목사 엘튼 씨를 떠올립니다. 엘튼 씨는 어엿한 신사이지만 해리엇의 출생에 대놓고 이 일을 제기할 만큼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고 충분한 수입도 있었어요. 또한 그는 미남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분명 해리엇이 엘튼 씨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에마의 바람대로 해리엇은 엘튼 씨를 좋아하게 됐고 에마는 해리엇에게 그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은근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젊은 농부 마틴이 해리엇에게 청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에마는 그는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격적으로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결국 해리엇은 마틴의 청혼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이틀리 씨는 에마를 크게 혼냅니다. 난 항상 당신들의 교제를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이제 보니 해리엇에게 아주 불운한 일이 될 것 같군. 당신이 미모와 자격이 어떠니 하면서 바람을 잔뜩 불어넣는 바람에 얼마 안 가 그 아가씨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눈에 차지 않을 거요. 에마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자기가 한 일이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엘튼 씨도 분명 해리엇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리엇과 이어지길 바란 엘튼 씨는 해리엇이 아닌 에마에게 청혼을 해옵니다. 해리엇을 향한다고 생각했던 엘튼 씨의 마음은 모두 에마의 마음에 들기 위한 작은 친절일 뿐이었던 것이죠. 내가 해리엇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하지만 않았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텐데. 아, 불쌍한 해리엇. 한편 에마의 소중한 벗 테일러 양의 남편에게는 프랭크 처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데다가 뛰어난 젊은이라는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궁금해했어요. 절대 결혼은 안 하겠다는 에마에게도
프랭크 처칠이라는 이름은 무언가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지금은 고인이 된 어머니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만날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새 결혼에서 혹시 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가 방문을 하지 않자 모두가 그의 사정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이틀리 씨만큼은 그를 비난했어요. 사정을 잘 모르면서 남의 행실을 판단하는 건 매우 부당해요. 그 집안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 못해요. 남자가 하자고만 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건 바로 의무예요. 이번에 부친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은 프랭크 많은 이의 관심과 우려, 비난을 받은 프랭크는 이후에도 하이베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뜻밖의 인물 제인을 나타납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한 대령의 후원을 받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집에 살면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죠. 하이베리에 살고 있는 그녀의 수가쟁이 이모가 그녀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에마는 공감내기에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 마을로 돌아온 제인은 아주 우아했고 외모도 에마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기에 더 이상 그녀를 싫어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통 속내를 보이지 않는 그녀의 태도 때문에 에마는 이전보다 더욱 그녀를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모두가 기다리던 프랭크 처칠이 드디어 마을에 등장합니다. 그는 소문대로 대단한 미남이었고 태도며 말씨며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프랭크와 에마는 금세 가까워졌고 에마가 싫어하는 제인과 안면이 있다는 그와 제인에 대한 험담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이웃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다가 제인이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피아노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일로 에마에더 테일러 양은 몸이 약한 제인을 위해 나이틀리 씨가 마차를 태워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피아노를 보낸 사람이 나이틀리 씨가 아닐까 하고 상상합니다. 그 상상을 들은 에마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이틀리 씨라니. 나이틀리 씨는 결혼하면 안 돼요. 제 조카 헨리가 돈을 물려받아야 해요. 나이틀리 씨의 결혼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한편 에마를 향한 프랭크의 관심은 마을 사람 모두가 눈치챌 정도가 되었고 에마 또한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도 그를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외숙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프랭크가 급히 처칠가로 돌아가자 에마는 급작스런 이별에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분주하고 명랑했고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둘의 사랑이 발전하고 마무리되는 상상을 할 때면 그 결말은 언제나 자기가 그를 거절하는 쪽이었죠. 게다가 혹시 프랭크가 해리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난번의 실수 덕분에 더는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해리엇이 어느 멋진 신사를 마음에 두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에마는 그 신사가 프랭크일 것이라 확신하고 속으로 기뻐하죠. 한편 제인이 원하지 않던 가정교사 자리에 결국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마는 걱정이 되어 그녀의 집에 찾아가지만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숙모가 작고했다는 소식과 함께 처칠가에서 돌아온 프랭크는 제인과의 약혼을 깜짝 발표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프랭크는 제인과 비밀 약혼을 했었지만 제인의 신분 때문에 숨기고 있었고 외숙모가 죽자 약혼 사실을 공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프랭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에마에게 관심 있는 척을 했던 것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의 약혼 소식에 온 마을은 충격에 빠졌지만 곧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게 됩니다. 에마 또한 프랭크가 괘씸했지만 진심으로 제인의 행복을 빌어주죠. 하지만 그도 잠시 프랭크를 좋아하는 해리엇이 또다시 충격받을 것이 걱정된 에마는 고뇌에 빠지는데 해리엇이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신사는 프랭크가 아니라 나이틀릿이라고. 에마는 해리엇의 고백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엇이 나이틀릿을 넘보다니 어떻게 그렇게 주제 넘을 수가 있을까? 해리엇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불어넣으려 애쓴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나. 겸손했던 해리엇이 허영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 또한 내 소행이거늘. 탓하며 혹시 나이틀릿이도 해리엇을 마음에 두고 있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데 런던에 가 있던 나이틀릿은 프랭크의 결혼 소식 때문에 에마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서둘러 돌아옵니다. 그런 나이틀릿에게 에마는 프랭크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오래전부터 에마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청혼을 합니다. 에마는 해리엇만 아니라면 지나칠 정도로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에마를 도왔네요. 예전에 해리엇에게 청혼을 했던 성실한 농부 마틴 씨가 우연히 해리엇을 만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했고 해리엇 또한 그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에마와 나이틀릿 씨도 결혼하고 이어 프랭크와 제인도 결혼식을 올리니 하이베리에는 당분간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죠? 완벽해요. 네, 제인 오스틴의 또 한 명의 여주인공 에마를 만나보았습니다. 제인 오스틴, 네, 이제는 너무 친숙하네요. 심지어 아직 안 읽은 책이 있습니다. 맨스필드 파크. 그것도 얼른 읽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에마의 행동들은 뭐랄까 오지랖처럼 느껴지죠? 저는 읽으면서 사실 에마의 독선 때문에 헛웃음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인의 다른 소설들과는 다르게 이 책의 갈등과 고조는 인물들의 성격과 시대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에마 그녀 혼자서 만들어내거든요. 내내 뭔가를 깨달은 듯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에마 때문에 이제는 그녀가 좀 성장했을까 하는 독자의 바람을 와장창창창 깨면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소설의 끝까지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은 글쎄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늘 그렇듯이 이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아주 찝찝한 마음으로 책을 덮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은 아마 그 모습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성장만 하지는 않죠. 사실 성장했다고 믿는 것도 너의 오만이라는 듯 돌아보면 그 자리 그대로 쳇바퀴를 굴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씁쓸해지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에마와 만나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새빨간 비단 커튼이 달린 침대가 방 한복판에 신전처럼 놓여 있습니다. 보려도 붉은 빛깔이고 침대 발치에 있는 탁자에도 새빨간 보자기가 덮여 있네요. 이 붉은 방에 온기라고는 한 톨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순간 어린 소녀의 눈에 벽 위로 한 줄기의 빛이 번뜩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 빛은 꼭 저승에서 오는 망령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운 소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에서는 열이 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름답네요. 나를 내보내주세요. 나를 꺼내달라고요. 잠시 후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 발소리에 매달려 더욱 애처롭게 소리쳤지만 발소리는 다시 멀어지고 그녀의 정신은 아득해집니다. 이 붉은 방의 공포는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위대한 소설 등등 책에 관한 설문조사만 했다 하면 항상 상위권에 랭킹되는 책, 바로 제인 에어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 샬럿 브론테는 1816년 요크셔 지방의 국교회 목사인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와 어머니 마리아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유용한 기술입니다. 문학의 조예가 깊은 아버지 덕에 샬럿과 두 여동생들은 어릴 때부터 산문과 시를 썼고 결국 셋 모두 훌륭한 작가로 거듭나죠. 샬럿의 바로 밑에의 동생이 저희가 이미 리커버북에서 만난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이고 막내 동생이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랍니다. 제인 에어는 1847년에 발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샬럿 브론테 역시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르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도 같은 해에 발표되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훗날 폭풍의 언덕은 재평가받으면서 영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로 손꼽히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샬럿 브론테의 좋습니다. 팬과 에밀리 브론테의 팬들은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다고 하네요. 제인 에어에는 샬럿의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공 제인 에어가 어린 시절을 기숙학교에서 보낸 것처럼 샬럿도 기숙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두 언니와 동생 에밀리와 함께 입학했지만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결국 두 언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먼저 떠나죠. 그 후 몇 년간 이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독학을 하던 샬럿은 브뤼셀의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납니다. 그 상대는 바로 교장 에제였어요. 샬럿은 교사 겸 학생으로서 그를 도와주며 연정을 키우지만 에제는 그 사랑을 거부하죠. 그는 이미 유부남이었거든요. 이 경험은 제인 에어의 밑바탕이 됩니다. 에제는 남자 주인공 로체스터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인 에어가 다른 이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처럼 샬롯도 그 후 여러 남성들에게 청혼을 받지만 모두 거절해요. 그러다 늦은 나이에 아버지의 부목사 아서 벨 니콜스와 결혼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의 곁을 떠났죠. 세 자매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작품을 남겨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더 여러 권의 책을 읽겠죠? 그럼 작가 샬럿의 영혼이 깃든 제인 에어, 물건입니다. 그녀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외숙모의 손에 맡겨진 제인 에어. 하지만 그 가족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외숙모는 제인을 붉은 방에 가뒀고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그녀는 결국 혼절하고 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제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로우드 자선학교로 보내지게 돼요. 그래도 다행히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녀의 친구 헬렌. 제인이 헬렌에게 외숙모에 대해 털어놓자 그녀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넌 그이가 한 말이나 너에게 한 짓을 너무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나는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그렇게 뼈아프게 외워두지는 않는단다. 그이의 구박이나 거기 따른 분한 생각은 잊어버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원한을 품거나 원통한 생각을 꼬박꼬박 외워두기엔 인생은 너무 짧아. 제인이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도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은 겨우 80명뿐이야. 이 세상에는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단다. 설사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도 네 양심이 너 자신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조회에서 풀어준다면 너에게 친구가 없을 리 없어. 라며 곁을 지켜주었죠. 그 학교에서 제인은 6년간은 학생으로 2년간은 선생님으로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그림처럼 예정된 삶의 길에 답답함을 느낀 그녀는 스스로 학교를 나와 손필드 저택의 가정교사가 되는데요.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는 다른 이들처럼 자기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제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로체스터의 예사로운 태도가 그녀를 답답한 구속감으로부터 구해주었고 따스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다정스러운 솔직한 태도는 제인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갈 때쯤 제인이 우연히 침울하고 기묘한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 웃음소리의 주인은 하인 그레이스 풀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풀은 로체스터의 방에 불을 지르고 어떤 손님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로체스터가 그녀를 방관한다는 것이었어요. 제인은 우선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체스터가 제인이 기다리던 청혼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제인의 베일을 찢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체스터는 그건 역시 그레이스 풀의 소행이며 왜 자신이 그 여자의 만행을 눈감아주고 있는지 결혼 후에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둘의 결혼을 방해하는 건 그레이스 풀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사랑의 맹세를 하려는 순간 낯선 남자가 결혼을 멈췄어요. 이 결혼식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로체스터 씨에게는 현재 살아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버사 앙투아네트 메이슨과 자메이카 섬 교회에서 결혼하였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증인은 부인의 오빠인 메이슨 씨입니다. 메이슨은 바로 얼마 전 그레이스 풀에게 상해를 입은 그 남자였습니다. 로체스터는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저택에 이상한 광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와 15년 전에 결혼한 내 처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버사 메이슨은 광인입니다. 3대에 걸쳐 백치와 광인이 나오고 있는 광인의 혈통에서 생겨난 여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 집안 비밀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한 후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던 거요. 자, 다 같이 가셔서 나의 처를 만나보아 주십시오. 모두 함께 로체스터의 집으로 온 후
로체스터가 벽걸이를 들치자 두 번째 문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처음 보아선 알 수 없는 존재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레이스 풀은 그녀를 돌봐주는 하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인은 로체스터를 여전히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는 결국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로체스터는 그런 제인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어요. 나의 양심과 이성은 나에게 반역하고 내가 그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나를 책했다. 그가 직면한 위험을 생각하라. 그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고 그를 달래고 구원하고 사랑하라. 세상에 너를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의 행동으로 해를 입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나를 걱정한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나 자신을 존경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인간에 의해 인정된 법을 지키리라. 법과 원칙은 엄정한 것이며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전부터 품어온 의견,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결심뿐이다. 나는 거기에 꿋꿋이 발을 디뎌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제인은 아무도 잠들지 않은 새벽 소리 없이 집을 떠납니다. 가지고 나온 전 재산으로 마차를 얻어 탄 제인은 처음 보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허나 더 이상 가진 돈은 없었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돌아다녀야 했죠. 그때 그녀를 구원해 준 것은 목사 세인트 존과 그의 두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환경이 아님에도 제인을 돌봐주었습니다. 제인이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과거에 대해 함구했음에도 그들은 그것까지 안아주었죠. 그런데 얼마 후 목사가 찾아와 제인의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군가 제인에 대해 수소문하고 있다고요. 이미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온 듯 했고 어쩔 수 없이 제인은 자신의 본명과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인은 목사에게서 행복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사랑스러운 그 세 남매가 제인과 사촌지간이었던 거예요. 세 남매의 어머니가 제인의 아버지의 누나였고 그 둘의 큰오빠가 죽으며 제인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었던 것이죠. 목사는 그 재산을 주인에게 주기 위해 제인의 정체를 물었던 겁니다. 제인은 그 재산을 이제 자신의 사촌이 된 세 남매와 공평하게 나눠 가집니다. 그 셋과 한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인에게 목사가 청혼을 합니다. 제인, 나와 함께 인도로 갑시다. 나의 협력자로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사랑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노동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선교자가 될 자신의 아내로는 제인이 적합했기에 청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직 제인의 가슴엔 로체스터가 살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그녀를 붙잡았고 계속되는 논쟁에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 제인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 제인, 제인.
그것은 분명 고통과 고뇌에 찬 거칠고 무시무시하고 다급한 로체스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이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곧 가겠어요. 로체스터의 목소리는 제인이 세인트 존의 팔을 완강히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인은 곧바로 로체스터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반긴 건 새카만 폐허가 된 저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불을 질러서 집이 불탔고 아내는 죽었고 로체스터는 끝까지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피난시키고 나오느라 눈과 팔을 다쳐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제인이 찾아간 그 집엔 눈이 보이지 않는 더듬더듬 길을 걷고 있는 로체스터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인이 로체스터를 부축했고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다. 그녀의 조그맣고 가는 손가락이다. 둘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가 들었던 로체스터의 목소리가 그의 진짜 울부짖음이었던 것도 알게 돼요. 그 둘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제인은 최선을 다해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시력이 아주 조금 회복되었고 아들도 탄생합니다. 앞으로 둘의 삶엔 행복만이 있겠죠? 네, 행복만이 있겠죠?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꺼운 책이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라서 사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책을 들었는데 이야기가 제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지 저는 꽤 술술 읽혔어요.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다시 책을 짚고 할 만큼 재밌게 잘 본 것 같아요. 제인 에어에는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유에 대한 열망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붉은 방이 있는 외숙모의 집에서 탈출하고 무난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로우드 학교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가 될 운명에서도 제인은 탈출합니다. 그 작은 체구 속에 광활한 대지의 모양을 한 담대함이 보입니다. 그녀의 솔직함과 담대함을 마주하면 짜릿한 쾌감이 일죠. 분노에 취약했던 어린 제인을 옳은 길로 인도해준 친구 헬렌과 그녀를 찬란히 살아있게 해주었던 연인 로체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후반에 등장하는 목사 세인트 존이 아주 정말 뒷목 잡게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유와 행복을 향한 우리 제인 에어의 다양한 모험과 고난을 여러분도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어둠과 침묵이 깔린 밤,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저 낡은 농장이 근원지인 것 같네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살짝 벌어진 문틈 사이로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맥주, 위스키,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옵니다. 달이 들이운 창문엔 드문드문 그림자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 그림자들 중 사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저 그림자들은 돼지네요. 이제 5개의 감각 중 청각을 가장 곤두세우고 돼지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동물농장의 작가는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그는 작가가 되기 전 경찰관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웰은 형무소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일들이 오웰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오웰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는 사실적인 글을 쓰고 싶어서 파리와 런던 빈민가에서 극빈 생활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란 책을 발표했고 그때부터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사용해요. 그는 글을 쓰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지속합니다. 영국 부사관으로 일하기도 하고 BBC에 입사해 2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리뷴지란 잡지의 편집자를 역임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엔 프랑스 전쟁 특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그 이후 런던으로 돌아와 지금까지도 청소년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정치 우화, 동물농장을 발표하면서 인정받는 작가로 거듭납니다. 동물농장의 최초 외국어 번역이 어떤 언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한국어랍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첨예하게 냉전이 벌어진 지역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 아래 가장 먼저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동물농장은 구수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로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주인 존즈는 러시아의 전 황제 니콜라스 2세, 동물들을 처음으로 일깨워준 돼지 메이저는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반란을 주도하는 스노볼은 러시아 혁명의 주역 트로츠비, 나폴레옹은 소련의 정치가 스탈린. 여기서 잠깐, 프랑스어 번역본에는 나폴레옹이란 이름이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이름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폴레옹은 영웅이니까요. 그리고 옆 농장 주인 프레데릭은 독일, 필킹턴은 영국과 미국을 뜻한답니다. 이만하면 사전 지식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돼지들이 사람 말을 쓰는 곳 메이저 농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메이저 농장 혁명의 물꼬를 튼 건 농장 내에서도 덕망 높은 수태지 메이저였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우리는 태어나서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을 몰아내면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근본 원인이 영원히 제거될 것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죠. 그 후 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주도 아래 혁명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돼지가 동물들 중에서 IQ가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동물들은 합심해 매일 술만 먹고 동물은 돌보지 않는 인간 주인 존즈를 쫓아내고 농장을 차지합니다. 이로써 메이저 농장은 동물이 주인이 된 최초의 농장이 됐네요. 이들은 메이저의 말을 7계명으로 정리해 발표합니다. 첫째, 2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둘째,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이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한동안 평화는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존재하긴 어렵죠.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부딪혔고 결국 나폴레옹이 몰래 키워온 개들에 의해 스노볼은 쫓겨납니다. 잊지 마세요. 나폴레옹은 권력을 쥐자마자 풍차건설, 인간과의 거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불도저처럼 진행시키죠. 그런데 이 과정 중 나폴레옹이 인간의 집에서 생활하고 술을 마시고 권력에 불복종하는 동물들은 처형시키면서 7계명 중 4가지나 어깁니다. 4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을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풍차도 완성되면서 규모도 커지죠. 하지만 돼지를 제외하곤 행복한 동물들은 없었습니다. 늙고 노쇠한 동물들조차 노동에서 해방될 수 없었죠. 파편이 부족해.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4발이 아닌 2발로 서 있었거든요. 그 뒤로 다른 돼지들이 2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7계명, 2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붙어있던 7계명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거기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란 문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동물농장 시찰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은 농장의 노동 시스템과 풍차에 대해 감탄했어요. 그날 밤 인간과 돼지는 한데 모여 저녁을 즐겼고 동물들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인간이 말했습니다. 동물농장의 주인 여러분, 당신들에게 다스려야 할 하급 동물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에겐 다스려야 할 하층 계급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모두 환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답 연설을 시작했죠. 오해의 시대가 끝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듯 이웃 농장들과 정상적인 사업 거래를 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물농장이란 명칭을 폐지하고 이 농장의 원래 이름인 메이저 농장으로 불릴 것입니다. 자, 건배합시다. 메이저 농장의 번영을 위해. 아까처럼 또 한 번의 열렬한 환호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동물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우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고성이 들려옵니다. 나폴레옹과 인간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둘이 동시에 똑같은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인간과 동물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탁자를 쳤습니다. 그걸 훔쳐보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웃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동물농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이지만 다른 이념과 권력의 대입이 가능한 작품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의 비교도 가능하죠. 재밌게 읽지만 섬뜩한 마음으로 책장을 덮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 사회를 굴려가고 있는 구조는 어떤 건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감정이입니다. 그게 문학의 힘이겠죠?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시 굴러갈 내일을 위해서 편히 잠드셨길 바라며 그럼 안녕.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홉. 그는 러시아 남부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지주에게 돈을 주고 해방된 농노였지만 이후 자수성가하여 먹고 살 정도의 규모의 잡화상을 운영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 때에 가게가 파산하여 집안이 몰락했고 이에 당시 의대생이던 체호프는 푼돈이라도 벌 목적으로 취미로 쓰던 단편 소설들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원고가 호평을 받으면서 문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사회상을 보면 하층민이 그냥 대학도 아닌 의대를 나오고 귀족들만의 직업인 문학가의 길을 걷는 건 매우 드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체호프가 학문에 뛰어난 천재였다는 걸 알려주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젊은 체호프는 수백 편의 단편을 쏟아내며 호평을 받았는데 당시 러시아의 소설가 드미트리 그리고로비치에게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와 애정이 담긴 편지를 받고 이전에 풍자와 유머가 담긴 단편을 벗어나 희곡 이바노프와 중편소설 광야를 발표합니다. 그해 그는 푸슈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의 기대를 모으는 신인 작가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그의 소설은 양적으로도 보다 길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진지함을 더해가게 되었다고 해요. 1890년 4월, 체호프는 자신의 이름이 막 세상에 알려지는 시점에서 문학 활동을 접고 사할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시베리아 열차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결핵에 걸린 병든 몸으로 러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마차로 달리고 다시 배를 타서 사할린 섬으로 들어가는 이 여행은 무모한 모험이었지만 체호프 본인에게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까지 그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계기로 체호프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거죠. 동맹이 합류했지만 적도 강해지고 있어. 사할린 여행으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결국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50마일쯤 떨어진 멜리호보라는 마을로 주거를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지낸 6년간은 체호프가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의사이자 사회활동가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는 농민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기근과 콜레라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학교를 세우고 교량 및 도로 건설 등의 사회사업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결핵이 악화되면서 남부의 휴양지 얄타로 옮겨간 그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남김없이 창작에 바칩니다. 걸작으로 불리는 벚꽃동산은 그가 죽기 바로 전해에 쓰여진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하죠. 러시아는 그의 시신을 특별히 냉동열차로 운반해서 조국에 묻힐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죽은 러시아 제국 장군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체호프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사람들이 실수로 그 장군의 장례식이랑 헷갈려 참가하는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또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사랑한 작가 안톤 체호프가 미녀를 바라보며 느끼는 수려한 감상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볼샤야 크레프카야 마을에 가는 길이었다. 8월에 폭염이 끓고 있는 끔찍하리만큼 따분한 날씨였다. 말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을에 들러서 할아버지의 친구의 집에 마차를 세웠다.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폭염에 지친 나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 구석에 있는 초록색 배짜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치마를 입은 우크라이나 여자가 찻잔을 쟁반에 담아 먼저 들고 오더니 이어서 주전자를 가지고 왔다. 마샤, 와서 차를 따라라. 어디 있니 마샤? 쟁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수수한 옷에 하얀 머리수건을 두른 16살가량의 소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찻잔을 씻고 차를 따르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나는 단지 그녀의 허리가 가늘고 맨발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다. 그러다 내게 잔을 가져다주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휙 바람이 불어오더니 선태며 먼지와 같은 오늘 하루 동안의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내 앞에는 미녀가 서 있었다.
조금만 더. 번개를 한 번 보면 알듯 나는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직 안 되겠다. 아직 부족한가? 화가 나면 이 아르메니아 소녀의 아름다움을 고전적인 엄격미라고 슬프였다. 그것은 천천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당신이 어떤 완벽한 형상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머리카락, 눈, 코, 입, 목, 가슴, 그리고 젊은 육체의 모든 움직임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창조자 자연은 그 속에서 털끝만한 실수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신은 푸른 갈대밭이 고요한 강물에 어울리듯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와 눈썹이 그 이마와 볼의 부드러운 하얀 빛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권태와 먼지도 생각나지 않았으며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차의 맛도 알 수 없었다. 오로지 식탁 너머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마샤가 나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킨 것은 욕망도 열광도 쾌감도 아니었으며 어떤 달콤하면서도 괴로운 슬픔이었다. 그것은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마치 꿈처럼 모호한 슬픔이었다. 차를 마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집 밖으로 나와서 현관 앞 계단 위에 앉았다. 얼마 안 돼서 부엌의 열기로 얼굴이 밝아진 마샤가 커다란 흙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문간에 나타났다. 나는 줄곧 그녀가 맨발로 걷는 소리를 들으며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안 되겠군. 그녀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나의 슬픔은 더해갔다. 그것은 소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아니면 이 소녀가 지금 내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영영 내 것이 될 수 없는 타인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소녀의 흔치 않은 아름다움은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들처럼 우연하고 불필요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당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나의 슬픔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특별한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세 시간의 기다림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할아버지가 잠을 깼다. 마샤는 우리에게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집마차에 올라탄 후 마당에 나섰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화가 난 것처럼 말이 없었다. 2-3시간쯤 지나자 그동안 줄곧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주변을 휘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아르메니아 아가씨 정말 대단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말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또 한 번은 대학 시절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다. 5월이었다. 기관차에서 무럭무럭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끄트머리가 연한 장밋빛이 도는 것을 보아 태양은 아직 저물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플랫폼을 거닐던 나는 밖에 나온 승객 대부분이 한 2등객차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이 미쳤다. 여기서 뭘 보고 계십니까?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눈치 쓰는 나에게 한 여자를 가리켰다. 여자는 17이나 1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는데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한쪽 어깨에는 아무렇게나 소를 걸친 모습이었다. 아가씨는 대단한 미인이었으며 이 점에 대해 나는 물론 그녀를 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그녀의 외모를 조목조목 묘사한다고 치면 정말로 멋있는 부분은 옅은 금발로 물결치는 숱이 많은 머리카락밖에는 없었다.
머리 위에서 검은 리본으로 매듭을 지어 길게 늘어뜨린 그 머리카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뭔가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극히 평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는 진정한 미녀의 인상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를 보면서 러시아적인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외모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만약에 아가씨에게 그 들창코 대신에 아르메니아 소녀와 같은 오똑하고 초형적으로 완벽한 코를 붙여놓는다면 그 얼굴은 아마도 원래의 매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었다.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아가씨는 습한 저녁 공기에 몸을 움츠리면서 이따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으며 혹은 허리를 젖히기도 하고 혹은 손을 들어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몸과 얼굴이 잠자코 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없다. 아름다움의 비밀과 마법은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작고 우아한 동작들, 그 미소, 그 표정, 우리들을 훑고 있는 날쌘 시선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왈츠와 웃음소리 속에서 정원을 춤추며 날아다니는 나비의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은 심각한 사색이나 슬픔, 고요함과는 무관한 아름다움이었다. 플랫폼에 산들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 가냘픈 육체는 갑자기 시들어버리고 그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은 꽃가루처럼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복수는 달콤한 것. 이윽고 두 번째 종이 울리고 백차로 가야 할 시간이 되자 나의 동행인 포병장군은 아무런 대답 없이 눈짓으로 나에게 한 여자를 가리켰다. 그는 아마도 그 미녀와 봄날 저녁의 공기를 떠나 갑갑한 객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우울했을 것이다. 세 번째 종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호루라기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더니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먼저 차장과 역장이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정원이 그리고 그 미녀가 지나갔다. 그 신비스러운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런 미소와 함께. 해는 이미 저물었고 검은 연기는 막 싹이 터서 초록빛 빌로드처럼 보이는 밭 위로 물이 지어 깔리고 있었다. 봄날의 공기 속에도 어두워지는 하늘에도 그리고 객차 안에도 슬픔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 만나본 작품 미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글귀, 대사, 장면 중에서도 저는 유독 이 한 줄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쩌면 나의 슬픔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특별한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을 슬픔이라고 표현한 구조입니다. 요즘은 저 일기를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가끔은 쓰거든요. 며칠 전? 한두 달 전쯤에 이렇게 써놓았었어요. 잠깐 행복한 기운이 든다 싶으면 여지없이 눈물이 날 것만 같다. 그 순간이 좋아서 그리고 곧 사라질 걸 알기에. 여러분은 어떤 한 줄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소개해 주셔서 싶어요.
그들 머리 위에서 돛이 휘어졌습니다. 바닷물이 참석이면서 햇빛 속에서 졸고 있던 배전을 찰싹 이따금 돛들이 미풍을 받아서 물결 모양으로 흐르고 그 파문은 돛들이 전부 없어지고 마네요. 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소년이 노를 꺼내어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만 한가운데 준엄하게 서 있는 회백색 등대였습니다. 잠시 후 등대가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 소년의 귓가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립니다. 그래, 어쩌면 내일 날이 맑을 거야. 아니, 날이 맑지 않을 게다. 허나 지금 소년의 곁에 서 있는 건 날이 안 좋아 갈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아버지뿐이네요. 소년은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또 매년 여름이면 세인트 아이브스라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살 어머니의 죽음 이후 조금씩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또 언니, 오빠, 아버지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병은 계속됐죠. 결국 훗날 버지니아 울프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등대로는 소설이긴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소설은 비교적 짤막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소설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완벽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세인트 아이브스 및 나의 어린 시절을 그려 넣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늘 작품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 즉 삶과 죽음 등을 다룰 것이다. 등대로를 읽다 보면 그녀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엿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등대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버지니아 울프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더블린 사람들을 저술한 제임스 조이스와 함께 이 기법의 선구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대로는 등장인물들의 풍경에 대한 묘사, 생각, 대화가 특별한 줄거리 없이 명확한 구분 없이 한데 뒤섞여서 진행이 돼요. 일부는 아들 제임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등대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는 램지 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램지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9월의 어느 오후를 담고 있으며 2부는 전쟁을 겪으며 폐가가 되어가는 별장의 분위기를 3부는 램지 부인의 죽음 이후 다시 돌아온 램지 가족들이 등대를 찾아가고 그들의 이웃 릴리가 램지 부인의 초상화를 완성하는 9월의 어느 오후를 그려낸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램지 부인이 떠난 후에 램지 가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이웃 릴리는 램지 부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따분한 분이라고는 예언자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3부 등대. 찰스 텐슬리가 여자들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글을 쓸 수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는 것을 릴리는 기억했다. 릴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뒤쪽에서 걸어와 옆에 다가서곤 했고 그녀는 그것이 싫었었다. 살담배요? 30g에 5페니밖에 안 해요. 그가 자신의 가난과 원칙을 뽐내듯이 말했었다. 그는 늘 겨드랑이에 보라색 책을 끼고 다녔고 언제나 연구를 하고 있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앉아서 연구에 몰두하던 그의 모습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의 장면도 회상했다.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고 그들 모두 바닷가에 나갔었다. 램지 부인은 바위 옆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그녀는 쓰고 또 썼다. 아!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저게 새우잡이 통발인가요? 뒤집힌 보트인가요? 그녀는 근시였기에 잘 보지 못했고 이날 찰스 텐슬리는 한껏 친절하게 굴었다. 그는 물수제비 뜨기를 시작했다. 이따금 램지 부인은 안경 너머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찰스와 돌을 던지면서 갑자기 사이가 무척 좋아졌고 램지 부인이 자신들을 바라보던 것은 기억에 남았다. 램지 부인, 찰스와 물수제비를 뜨던 바닷가에서의 일을 떠올려 보면 그 장면은 어쩐지 바위 밑에 앉아서 무릎에 받치고 편지를 쓰던 램지 부인에게 달려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 인간의 영혼에는 얼마만한 힘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바위 밑에 앉아서 편지를 쓰던 여자는 모든 것을 녹여서 단순하게 만들었고 분노와 초조를 낡은 넝마 조각처럼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녀는 이것과 저것 그리고 또 이것을 결합했고 그래서 하찮은 어리석음과 앙심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 장면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완벽하게 살아남아서 거의 예술품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지 않는 것 같았다. 램지 부인에 대한 자신의 모호한 생각이 고요한 집과 안개, 청명한 이른 아침의 공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은 희미하고 실체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순수하고 자극적이었다. 그저 혼자 남아서 계속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잔디밭 끝으로 한두 걸음 옮겼고 저 아래 바닷가에서 돛을 올리는 작은 일행을 찾을 수 있을지 바라보았다. 다른 배들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보트 한 척이 있었다. 아직 돛을 올리고 있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쥐죽은 듯이 고요한 작은 배에 램지 씨가 딸, 아들과 함께 앉아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돛을 올렸고 그 돛은 잠시 펄럭이며 주저하다가 바람을 받았고 배가 깊은 침묵에 쌓여 조심스럽게 다른 배들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그녀는 지켜보았다. 램지 씨는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읽기를 마치는 바로 그 순간에 책장을 넘기려고 준비한 듯이 한쪽 손이 책장들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무척 늙어 보였다. 잠시 후 등대가 수직으로 강렬한 흑백 빛깔로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고 파도가 깨진 유리파편 같은 흰 물거품으로 바위에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 등대가 저런 거였군. 아들 제임스는 생각했다. 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고 제임스는 그를 바라보았고 딸 캠은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폭정에 대항해서 싸울 거라고 맹세했었고 아버지는 그들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곳에서 3사람이 빠져 죽었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그들이 돛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램지 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를까봐 제임스와 캠은 불안해졌다. 그러나 나는 더 거친 바다 밑에서 이렇게 그가 소리친다면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저 아 라고만 했다. 마치 그런 일에 무엇 때문에 수선을 피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이 익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없이 단순한 일이다. 그리고 깊은 바다라 해도 결국 그저 물일 뿐이다. 그런 다음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고 시계를 꺼냈다. 그는 주의 깊게 시계를 보았고 아마 시간 계산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잘했다. 제임스가 타고난 뱃사람처럼 배를 몰았던 것이다. 그것 봐. 캠은 속으로 제임스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마침내 얻었어. 네가 늘 원해왔던 것을. 그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한 톨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를 칭찬한 것이다. 아버지의 칭찬에 네가 한없이 무관심하다고 사람들은 틀림없이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는 이제 그것을 받았어. 캠은 생각했다. 술은 달콤한 것. 상륙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꿈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무엇이 보일까?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바뀔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 둘 다 묻고 싶었다. 그들 둘 다 말하고 싶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섬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각자 홀로 죽어갔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그곳에 닿았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뱃머리에 우뚝 섰다. 마치 그가 온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듯하다고 제임스는 생각했고 햄은 그가 허공으로 뛰어오르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꾸러미를 들고 청년처럼 가볍게 바위를 뛰어올랐을 때 그들 둘 다 일어서서 그 뒤를 따랐다. 버지니아 우슨의 단편 등대로를 읽어보았습니다. 등대는 길 잃은 개들에게 오름들이 비추는 바다의 길잡이죠. 소설 속에서 등대는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막내 아들의 바람으로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가족들은 가지 못했고 램지로 인해 알 수 없는 죽음과 전쟁으로 인해 13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는 3명뿐인 램지 가족이 다시 등대로 향합니다. 이번엔 멱살이라도 잡혀 끌려가는 듯한 막내 아들 제임스에게 그때의 설렘과 흥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설은 그들의 배가 등대에 있는 섬에 닿고 끝이 나지만 책을 읽는 저에게 등대는 여전히 뿌옇게만 느껴졌습니다. 제목의 등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등대는 빛을 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해답을 찾으려 끈질기게 바라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혹은 그냥 의미를 잃고 그저 배 위에 실려 무력히 빛에 끌려가기도 하는. 일부에서 램지 부인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녀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면 작은 시간 조각들이 그녀가 살아온 50년 세월을 눈앞에 드러냈다. 삶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삶이라. 그녀는 생각했지만 생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녀는 삶을 바라보았다. 아이들과도 남편과도 나누지 않은 실제하는 어떤 것, 은밀한 어떤 것이 있음을 분명히 느꼈으니까. 한쪽 편에 놓인 그녀와 다른 쪽에 있는 삶 사이에서 일종의 거래가 진행되었고 삶이 그녀를 이기려고 했듯이 그녀도 매일 삶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이따금 그녀는 삶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대단한 화해를 이룬 장면들이 있었음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러나 대체로는 무척 묘하게도 그녀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적대적이며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재빨리 덤벼들 것이라고 느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삶과 싸우고 협상하고 화해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왜 이리 고되게 설계되었을까요? 시간과 자연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함, 그러나 또 삶과 싸우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작고 위대한 투쟁이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환한 분의 불빛을 뒤로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이미 30분 가요. 아직 부족한가? 보석을 가져왔나? 참으로 용감무쌍하고
분노를 느껴봐라.